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페이지 62페이지 의사표시의 불일치에서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불일치됐을 뻔히 알면서 하는 거를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고 뻔히 알면서 하는 게 뭐라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진이 아니라는 말은 진이가 아니다 거짓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냐면 거짓말을 하면 법적 효과가 어떻게 부여가 되느냐 이 부분을 공부할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저번 강의 때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뭘 해야 돼요?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원칙이 무슨 해석이었습니까? 규범적 해석이었으니까 표시된 대로 1억을 줘야 된다. 원칙이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예외가 자연적 해석인데 자연적 해석은 언제 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슨 해석을 했습니까? 자연적 해석을 했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의사 속마음대로 줄 필요 없다. 이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추가되는 것은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게 한 가지 추가돼요. 법조문 읽어볼까요? 좌측 하단에 107조 1항이 나와 있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항 전행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시죠? 왜 법률행위 해석하고 법조문하고 내용이 똑같나?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법조문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뭔가 법률적 이론에 근거해서 법조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강의 때 배웠던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이론에 근거해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하는 민법 조문들이 뭐 하게 되는 거죠?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내용과 107조부터 나오는 민법 조문의 내용이 일치되게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좌측 하단에 의가 나와 있고 우측에 뭐가 나오죠? 요건이 나오네.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2번 의사표시가 뭐가 돼야 돼요? 불일치돼야 되고요. 3번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해야지 거짓말인 거죠. 모르면 이건 실수한 거인 건 착오죠. 4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일단 판례들이 나오는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은근히 중요한데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낼 때가 있고요. 아니면 사례를 구성해 가지고 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이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은근히 판례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판례인데 첫 번째 판례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하죠.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셔서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논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이 판례를 보기 전에 먼저 다른 판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 갑이라는 분이 사립여대 교수예요. 이화여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화여대가 난리죠. 사립여대 교수인데 이 사람은 뭐 부정 입학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학생을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학교가 막 난리가 난 거죠. 변태 교수 물러가라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것도 이화여대랑 비슷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재단 입장에서는 이거를 죄송합니다. 냅둘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을이라는 재단 이사장이 나서가지고 웬만하면 관둬라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면 성추행 안 했다고 그러는 거죠. 했던 놈 하나도 없죠. 그죠? 안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대학은 완전 난리가 난다. 그리고 네가 안 했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사직서를 내고 그리고 애들이 데모 간두고 조용해지면 내가 기회를 봐가지고 복직시켜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뭘 낸 거죠? 사직서를 내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복직을 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갑이 요 재단을 상대로 뭘 하게 되냐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갑의 주장의 결론이 아니라 갑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자신은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냈는데 물론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뭐란 얘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을이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뭐죠? 악이라는 거죠. 악이다. 따라서 자신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뭐예요? 무효니까 사직한 효과가 없는 거니까 자기를 복직시켜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갑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유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판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진이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따지는 거냐? 교재에는 지금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 사직서를 내는 특정한 의사표시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을은 전체를 놓고 보면 관둘 마음이 없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하려고 사직서를 냈죠. 그죠? 그러면 요 사직서를 낸다는 요 특정 행위만을 놓고 보면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낸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합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놓고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전체를 놓고 어차피 복직할 마음이었으니까 관둘 마음은 없었던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법원은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낸다는 요 특정한 행위를 놓고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범위를 좁혀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사직서를 내는 이 행위만을 놓고 보면 얘는 지금 사직서를 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조용할 때까지 사직할 마음으로. 그러면 사직할 마음으로 뭘 낸 거예요?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합치가 됐고 따라서 이것은 아예 뭐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일 수도 없고 따라서 유효한 것이며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복직시켜줄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진이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잘 내요. 오래도 냈고. 그 다음에요. 이 판례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요.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주면 좁히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가지고 3만 원을 줬어요. 이랬을 때 이것을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느냐 문제예요. 물론 이것도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면 의사표시가 불일치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가 말하고 있는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만을 놓고 따져보면 저는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준 것이니까 의사표시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나중에 배우는 강박을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뭐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죄송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무슨 말이에요? 진정으로 줄 마음이 없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는 말은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아니란 얘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판례는요. 제가 감히 예언을 하면 2017년도에 무조건 문제에 나올 겁니다. 이 판례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굉장히 비슷한 판례들이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과도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정수장학기 사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것과도 좀 관련되어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도 잘 내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어떤 관계냐면 A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 법인이 K라는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대출 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가 만약에 운동장이나 학교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빌렸다가 못 갚으면 운동장 경매되고 학교 건물이 경매된다면 학기 중에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발생하고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대출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고 그 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학교가 어떤 짓을 하냐면 갑등 학교 교직원들을 내세워요. 그래서 이 교직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뭘 하게 되냐면 대출을 신청하게 되고요. 문제는 이 대출금이 다 누구한테 갔냐면 학교로 다 갔고요. 그동안 원금과 이자나 어디서 내고 있었냐면 학교에서 다 내고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학교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은행은 교직원들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뭐 하게 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교직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자신들은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뭐예요? 신청했고 물론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란 얘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요 은행의 행태를 보면 그 대출금을 갑에게 준 게 아니라 어디에 줬어요? 학교에 줬다는 말은 갑이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 뻔히 어떻게 해요? 알았다는 거죠.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상대방이 악이어서 무효니까 대출금 못 갚겠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논리는 똑같아요. 이것도 전체를 놓고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 대출을 신청하는 요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직원들은 뭐 학교를 위하든 자신을 위하든 어차피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신청을 한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합치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알든 모르든 따질 필요 없이 항상 뭐예요?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은 소유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소유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 대처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말이 뭐냐면 돈 빌린 마음으로 돈 빌리겠다고 신청한 것이므로 이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유효하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판결이 나면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실려면 어떻겠습니까? 뭐 우리 사법부 썩었다, 법원 문제 있다, 뭐 항상 강자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일이 아주 반복해서 과거에 일어났었는데 요것 때문에 또 다시 재판이 벌어지게 돼요. 다른 사건인데 그때서는 교직원들이 승소를 하게 됩니다. 왜 승소하게 되는지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데 왜 없는지는 결국은 재판에서 우리가 판사의 기능은 조심할 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사는 원고와 피고 쌍방 간의 주장을 듣고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뭐예요? 심판에 불과한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엉뚱하게 잘못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판사가 나서가지고 아저씨 그렇게 주장하시면 재판에 져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변호사가 엉뚱하게 잘못 주장했기 때문에 패소한 거고요. 나중에 좀 우리가 다음 강의 때 이것이 승소하게 되는 것도 한번 볼 거예요. 그죠? 기억해 두시고요. 효과입니다. 규제. 원칙. 유효하죠.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무효다. 이런 말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판례가 나와요. 이 판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판례 지금 뭐예요? 세 가지 판례인 거죠. 자, 이 판례는 어떤 문제냐면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일정 기간 근속하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 그래서 이런 얘기죠. 1년 이상 근속하면 무조건 뭘 줘야 돼요? 퇴직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는 게 싫죠. 왜요? 퇴직금 줘야 되잖아요. 알바를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 어떤 꽁수를 많이 벌이냐면 1년이 넘으면 안 되니까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해가지고 1년이 되기 일정. 예를 들어서 한 10개월, 11개월 한 25일쯤 되면 일괄해서 사직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뭐예요? 정상 출근. 또 정상 출근해서 몇 년이 넘으면 안 돼요? 1년이 넘으면 안 되니까 또 11월 한 27일쯤 되면 뭐죠? 일괄해서 뭐죠? 사직서를 받고. 그 다음 말 뭐예요? 정상 출근. 쉽게 말하면 1년이 되기 직전에 안내방송 나오는 거죠. 총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이 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사직서를 내십시오. 라고 안내방송 나오고 근로자들은 그냥 어떻게 그냥 사직서 내는 거예요. 어차피 다음날 뭐예요? 정상 출근이니까.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인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자, 이분들은 지금 사직할 마음이 전혀 없죠. 요 행위만을 놓고 봐도. 왜? 다음날 정상 출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냈어요?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불일치되어 있고 물론 근로자들도 뻔히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뭐인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누군데? 누가 시켰어요? 회사가 시켰죠. 사장이 시켰죠. 따라서 명백히 상대방은 뭐예요? 악이니까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이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한 게 다 뭐예요? 무효니까 쭉 뭐 한 거예요? 근속한 것이니까 회사는 이들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판례가 길기 때문에 읽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시켜서 사직할 마음도 없이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 정상 출근한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이지만 무효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제3자에 대한 관계.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럼 이제 판례는 다 봤고요. 뭘 하나 검토해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사례를 하나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례가 나오거나 사례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판례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판례가 나오고요. 사례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사례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한다라고 했어요. 꽁꼬로. 그렇지만 실제로는 증여할 마음이 없었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거죠.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사례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예요? 유효한 거니까요. 다만 예외적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예요? 무효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알아도 무효고 또는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 을은 선이이고 and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야 돼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억할 겁니다. 자, 원칙이 유효한데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 을은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원칙이 더 좁죠? 그죠? 왜 원칙이 더 좁은데 이걸 원칙이라고 하느냐? 이 원칙과 예외에서 문제되는 것은 입증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선이고 무과실이라는 점을 을이 뭘 받는다는 얘기냐면 추정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을 스스로가 자신이 선이고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요. 다시 말하면 원칙이 유효니까 갑 표의자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3자라고 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서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에 따라서 무효가 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예외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 병은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면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을이 원칙에 따라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을이 병한테 팔아먹는 것은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이때는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가득하게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선이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는 언제만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만 병에게 선의가 요구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시죠? 그 다음 적용 범위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뭐 하게 되냐면 유효하게 되고요. 또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서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또 특별히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어음행위나 주식인수 청약과 같은 경우도 적용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송상 행위도 마찬가지고 공법이니까. 자,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예요? 사법이에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고요.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송도 공법적 영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하실 것인데 우측에 판례입니다. 결론인데 별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사직서는 누구에게 내는 거죠? 국가에다 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거는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 공법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이 민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와 같은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이것도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자 알았으면 무효죠. 그죠? 무효예요. 따라서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아주 쉽게 나왔죠. 그죠? 일단 뒤에서 배울 거지만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예요. 취소는 무엇임을 전제로 하냐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다 하면 이미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을 결정한다. 까다로운 지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대리에서 배우겠지만 대리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의사표시의 불일치 여부도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인을 표준을 결정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는 경우 효력이 없다는 말은 뭐죠? 무효죠. 무효인 경우 법리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5번 진이 아닌 의사표현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어휘표시 구별된다. 이건 다음 강의 때 할 건데 통정어휘표시는 통정, 짜고 하는 거짓말을 말하고요. 따라서 5번도 맞죠. 이게 이제 2016년도 올해 시험 문제인데 그죠? 올해 지금 날짜가 며칠이냐면 28일인가요? 며칠 났습니다. 올해 아직은 올해인데.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렵게 안 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판례를 이해하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지문들은 다 뭐예요? 법점으로 해서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좀 쉽게 나온 편이긴 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뭐예요?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2017년도에도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